수능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 처음 치러지는 수능,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대전의 일부 아파트에서 수돗물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과 70년 만에 진짜 이름을 되찾은 어느 여성의 기구한 사연도 전해드립니다. 12월 2일 수요일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대전 호프집과 관련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에서도 술집을 매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입실 전엔 체온도 측정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마스크와 증상 발현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일부 아파트에서 수돗물 필터가 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 검사를 벌였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펀드를 활용해 중산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중 자금을 펀드 형식으로 임대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간 6만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 이어 서산의 한 호프집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흘 동안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대전 호프집과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감염된 가운데 앞서 이 호프집을 방문한 확진자가 세종시청 인근에서 일하는 식당 직원으로 확인돼 세종시에도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서산에서 20대 남성 3명과 30대 남성 1명 등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지난달 28일 밤 9시쯤 서산시 예천동의 한 호프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한 대학생이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시각 이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이 대학생이 이틀 뒤 확진된 데 이어 이 대학생과 접촉한 서산의 친구 1명과 대전의 친구 1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호프집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시 관평동 호프집과 관련해서는 연쇄 감염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여성 확진자는 호프집을 들렀다 확진된 50대 부부의 딸이고 20대 남성 확진자는 호프집에서 확진된 한남대 학생과 교내 공부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대전 호프집을 들렀다 어제 확진된 세종 20대 확진자가 세종시청 인근 식당의 종업원으로 확인됐는데요. 식당을 이용했던 세종시청 공무원 20여 명이 오늘 검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세종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밖에 세종과 천안, 아산, 예산 등에서도 앞선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 선문대 관련 접촉자인 대학생들이 확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 내에서 이어지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충남에선 공공의료원마다 일반 환자들을 서둘러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병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 2명이 같은 병실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0여 명이 발생한 공주 푸르메 요양병원. 확진자들은 주로 공주의료원 6층 코로나 전담 병상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6층 병동에 병상 여유가 없자 5층 전체도 확진자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의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하자 공주와 천안의료원은 병실 한 곳에 확진자를 2명까지 수용하는 상태입니다. 1인 1실로 격리 치료하는 것이 맞으나 한 병실당 2명까지도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홍성의료원도 병상 17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병실 개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복도 곳곳에 공기 흐름을 막는 비닐막을 쳐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겁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4개 의료원에 140명이 입원해 여유 병상이 60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오는 4일까지 50개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를 위한 대학병원 음압병상 추가 확보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원들만
병상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화되는 환자가 적절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음압실도 같이 늘어야 되고요. 충청남도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병원의 음압병상 12개 중에서 단 한 개만 남아 타시도 대학병원들에 이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다음은 전국 상황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가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이냐 진정이냐를 판가름할 중대 기로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93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2명, 경기 143명, 인천 21명으로 수도권이 약 72%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 31명, 전북 26명 등입니다. 오늘까지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약 47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 경남권, 강원 등 경북권과 제주를 뺀 대부분의 권역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명이 늘어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9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에 중환자 증가세를 감안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용으로 30병상을 추가 설치하고 관련 의료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상 속 산발적 집단 감염은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 학원, 마포구 홈쇼핑 업체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가 각각 18명씩으로 집계됐고 서울 강남구 콜센터와 관련해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에선 고등학교, 댄스 교습소와 관련한 추가 감염자도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충북 청주시 화학회사와 대전 유성구 주정, 전북 군산시 아파트 보수업체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했습니다. 정부의 정밀 방역과 국민의 참여 방역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만 엄중한 위기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 최근 거리두기 조정 등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내일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해야 하는 만큼 시험장에 좀 여유 있게 도착하고 마스크도 여유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예비 소집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을 전달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험생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예년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년에는 예비 소집 때 15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반 정도만 온 것 같습니다. 내일 시험장 입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과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어야 시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가 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40여 명은 이미 지역별 병원 시험장과 별도 시험장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이지만 입실 전에 여러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에는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을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KF80 등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분실 및 오염을 대비해서 여유분을 준비해야 되고 마실 물은 따뜻한 것으로 개인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점검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올해도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갖고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로 헬스장이나 예식장, 사진관들의 폐업이 늘면서 미리 결제를 했다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피해 구제국에 있는 김혜인 대리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피해 현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피해 현황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약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제 1372 소비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 232건, 2019년에 235건,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192건이 접수되는 등 총 최근 3년간 65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이런 피해 신고가 많은가요? 네, 올해가 작년보다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약간이고 많지는 않군요. 네. 그렇군요. 피해 사례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다시피 헬스장이나 아니면 예식장 이런 데서 미리 결제를 해놨는데 폐업을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게 대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 결제한 경우에는 이제 업체가 폐업하거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특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특히나 1년 이상 장기 결제할 경우에는 특히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저렴하게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네. 결제를 하시고 나서는 사실 잘 이용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이제 한번 헬스장에 방문했다가 폐업한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돼서 지금 소비자원에 접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하지 않는 건데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예. 또는 업체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에서도 도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이제 업체가 연락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으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예.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시거나 형사고소를 하셔서 이제 범인을 잡는 것부터가 진행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가 힘든 사건이 많습니다. 소비자원에는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폐업한 업체를 조사할 권한은 없나 보죠? 소비자원에서는 행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이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면 결국 예방이 중요할 텐데 이런 피해를 줄이고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장기 계약을 이제 사실은 자제하는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싸니까 네.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네. 1년씩 아니면 또 2년씩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걸 피해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상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장래에 사실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싼 가격에만 현혹돼서 장기 계약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에 유도돼서, 그러니까 현혹돼서 무조건 장기 계약을 하지 마시고 내 상황을 고려해서 짧게 계약 기간을 항상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계약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카드 결제하면 좀 더 유리합니까? 사실상 장기 계약했을 때 만약에 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이걸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할부 결제했을 때는 예.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이제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경우에는 이제 업체에서 폐업했을 때는 그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이를 알리고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더 큰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할부로 했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업체가 폐업했다면 남은 금액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결제를 피하고 카드 결제를 하되 되도록이면 할부 결제를 하는 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올해 두 번째 고병원성 AI 농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농장이 AI 위험권에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닭 18만 마리를 키우는 경북 상주의 산란계 농장입니다. 지난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에 이어 농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 강원 등의 지역에 따라 내일 오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을 위험권으로 규정한 건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벌써 10건이 넘었습니다. 지역도 경기와 충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철새 이동이 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로 유입된 그 철새무리 있잖아요. 철새무리에서의 고병원성 바이러스 오염이 적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전파력도 예년에 비해 강한 것으로 파악돼 농장 감염은 더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병원성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거죠. 독수리도 죽고 막 이렇게 환경이 오염이 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발병할 가능성이. AI 확진이 늘면 해당 농가는 물론 근처 농가까지 대규모 가금류 처분이 불가피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3년 가까이 유지했던 AI 청정국 지위도 이미 잃어 수출길까지 막힌 상황. 정부는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마당과 축사를 매일 소독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충청남도가 오늘부터 전라북도 오리와 종란의 지역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 정읍의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AI 발생지 반경 10km 내에서 출하하는 닭의 반입도 금지됩니다. 충청남도는 이와 함께 전북 정읍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충남 지역의 철새, 도래지, 하천 등에서도 낚시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윤 총장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한 이유와 인권 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감찰부를 상대로 진상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 감찰부가 대검 지휘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법무부 측 지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찰부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나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지휘부가 수사 대상과 관련이 있어 미리 보고가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오늘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검사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의 공석이 메워지면서 모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부 차관은 60년 만입니다. 이 내정자는 2017년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법률 전문성과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예정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후속 인사가 단행되면서 징계위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내정자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 뒤 장관이 제청하면 집행할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요구한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전 신도심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 필터가 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룡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샤워기에서 뺀 수돗물 필터가 흙탕물에 담근 것처럼 갈색을 띱니다. 이틀 전 샤워기에 새로 설치한 수돗물 필터인데요. 역시 색이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갑자기 확 누래지는 게 느껴져서 제가 필터를 갈았어요. 근데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색깔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이런 현상은 최근 일주일 새 대전 서구와 유성구 신도심 일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에는 아파트 단지 9곳에서 피해 신고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질 검사에 나섰지만 철과 망간 등 변색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겨울철 온수 사용이 늘면서 유속이 빨라져 배관에서 녹이나 이물질이 떨어져 나왔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나온 건 처음인 상황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전체적으로 확인 중에 있지만 옥내 배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야 되고.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제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물을 쓰기가 사실 좀 불안하고 겁나요. 엄마들도 내 아기가 가렵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어 하기도 하고요. 상수도 사업본부는 현재는 변색 현상이 줄고 있으며 먹는 물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과기부가 직원 폭행 의혹을 사고 있는 임철호 항공우주연구원장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해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임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임 원장은 조직 경영에 대한 일부 구성원들의 집단 명령 위반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지난달 30일 과기부로부터 해임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공공기관의 공신력 훼손 등이 해임 요청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임 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과기부의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C 연구원 멱살 잡고 소란 피우는 과정에서 옷까지 찢어지고 이후 3차 노래방에서 A 연구원 팔을 깨물고 이런 사건이 있은 거 맞습니까? 과기부는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알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기부는 임 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했고 연구회는 이사회 개최를 통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 원장은 이의 신청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원 폭행 건은 이미 사과한 것이며 원장의 조직 경영에 대한 일부 구성원들의 방해와 집단적인 명령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의 그 문제점을 갖다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사관한테도. 원인 제공은 모르겠고 그냥 그 결과만 가지고 그냥 악의적으로 보낸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맞지 않겠다. 임기를 2달도 남기지 않고 불거진 원장 해임 문제로 내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이듬해로 예정된 달 탐사 궤도선 사업에 항우연의 연구 역량이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주요 이슈를 골라서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내 이름은 미경입니다. 네. 최근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6.25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 발굴이 있었는데요. 무려 70년 만에 유골이 수습돼 유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 회장인 73세 전숙자 씨가 전미경으로 개명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전미경이라는 이름은 학살 피해자인 아버지 전재흥 씨가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데 70년 만에 되찾게 된 이름,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산내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산내 곤령골에는 최소 3,4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이르는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희생자 중 상당수가 이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죽임을 당한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네. 전 회장의 아버지 또한 좌익으로 몰려 전 회장이 2살 때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좌익 활동을 하던 동생, 전 회장 기준으로는 삼촌을 잠시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좌죄의 개념이죠. 의심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지은 이름이 바로 미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70년 동안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을 이장님에게 미경이라는 이름을 등록해달라 부탁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사건으로 돌아가신 거죠. 이장님이 다급하게 면사무소에 이름을 등록하러 가다가 미경이라는 이름을 잊고 당시 흔히 쓰이던 이름인 숙자로 신청하면서 평생을 전숙자로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법원으로부터 아버지 전재흥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개명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마을 이장이 아무렇게 지은 이름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찾은 기분 어떨까요? 당사자의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전미경이라는 이름을 호명을 하는데 아유 진짜 막 하늘이 딱 열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아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숙자, 아니 전미경 회장이 현재 73세거든요. 조금 늦긴 했지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되찾은 만큼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될 때까지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픈 역사 안에 또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있었네요. 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화난 이글스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선수단 개편과 MLB 출신 감독 선임에 이어서 오늘 고강도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그야말로 팀을 A부터 Z까지 다 바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 시즌 꼴찌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서 화난 이글스라는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예, 베테랑 선수들의 퇴출 소식 그리고 새로운 감독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선수단을 갈아엎고 감독까지 선임한 한화 이글스가 이제 프런트에 손을 댔습니다. 일단 새로 신설된 전략팀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야구를 하겠다는 게 한화의 목표인데요. 유의미한 해석을 통해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기량 향상뿐 아니라 육성 시스템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상 이원화돼서 운영되어 온 1군과 퓨처스의 운영 체계를 통일합니다. 기존의 육성팀을 운영팀과 통합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군과 퓨처스가 같은 기조, 방식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언제 1군에 올라와도 일정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카우트 팀은 단장 직속으로 둬서 힘을 더 싣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팬 서비스에도 변화가 있죠? 네, 이제는 코로나19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죠. 기존의 팬 서비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기존 마케팅팀을 디지털 마케팅팀으로 변경해서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온라인 생중계나 팬미팅, 또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이 강화됩니다. 새로 선임된 박찬혁 대표이사는요.
프런트의 전문성 담보를 기본으로 변화무쌍한 상황에 발맞출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차없는 변화를 준 만큼 내년에는 성적도 크게 올라서 어려운 시기 지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동산 펀드 등을 활성화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이곳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도 모집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보단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끌고 와 주택 공급 순증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민간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산층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을 5년간 6만 3천 호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 공급책으로는 공실 공공임대 3만 9천 호에 대한 입주자를 연말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모집하는 공공임대에는 수도권 1만 6천 호, 서울 5천 호가 포함됩니다. 공실 물량은 보증금 비율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는 기존 발표대로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모집할 예정이지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소득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공공전세주택 3천 가구와 신축 매입 약정 7천 가구 공급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매입 약정 공고를 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실 임대 물량을 포함해 전세형 공공임대까지 공급되면 앞으로 2년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세종 시민들은 이르면 내후년쯤부터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발 중인 대형 자율주행 버스가 오늘 세종에서 첫 시연을 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최대 4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자율주행 버스가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입니다. 차량 내부 첨단 센서가 신호등과 주변 차량, 보행자를 인식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송받아 폭우가 쏟아지거나 안개가 끼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센서의 범위 밖에 있는 다양한 변수들, 도로교통 상황에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와 연구를 마무리하고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듭니다. 세종시 계획에 따르면 내후년쯤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 구축 일정 때문에 일정 구간에만 제한될 전망입니다. 서울과 울산 등 다른 도시에서도 소형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걸맞는 첨단 통신 기반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우리 스마트시티 세종을 널리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 가입과 정비시설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2027년까지 세계 첫 도시 전 구간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공주시가 관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응해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운영을 오는 14일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423곳을 비롯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오는 14일까지 중단하되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문화센터와 백제체육관은 오는 6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공원 운영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유럽 지방정부와 병원에 K-방역을 전하며 감염병 대응 국제연대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당국대병원은 어젯밤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가 개최한 안전한 병원 논의를 위한 웹세미나에 참가해 확진자 역학조사 표준 마련과 K-방역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폴란드와 이탈리아, 스페인과 스웨덴, 독일, 대만 지방정부, 그리고 감염병 대응 거점 병원이 참가했습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생활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고 5개 구는 공동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또 도시공사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되면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생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1층 마트에서 시작돼 2층과 3층에 있는 고시원으로 확산되면서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고시원 거주자 8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마트 내부가 불에 타면서 5,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내일 하늘 표정은 무난합니다. 오전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초겨울 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시험장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가 이뤄지는 만큼 얇은 옷을 겹겹이 입어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감기 가능 지수가 종일 높은 단계인 만큼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이 영하 2도, 공주 영하 4도, 계룡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세종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영하 3도, 아산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당진과 천안, 아산이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이 영하 4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 중부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든 시기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에도 영하권의 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탓도 있겠지만 얄궂게도 수능 날만 되면 날이 더 춥습니다. 올해는 추위와 또 방역까지 수험생들이 신경 쓸 게 더 늘었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